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죠.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지고 국내 기업이 낸 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이게 과연 온전한 사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세상 읽기에서 안상준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이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인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승강기 산업진흥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당신과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완공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영주댐은 여전히 준공 인가가 나지 않고 있죠. 잠시 후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지자체장과 기초광역의원 등 풀뿌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주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겠지만 한 개 선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농협, 임협, 수협 등 조합의 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 이렇게 해서 통칭해서 4대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오는 8일이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이모저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합장 선거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농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같이 이제 지역 농산어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농협, 임협, 수협의 조합장은 1988년부터 이제 조합원들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예. 이들 조합들이 영리 사업체인데다가 폐쇄적이고 또 보는 눈도 적은
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이나 뭐 선거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관계 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에 전국 모든 조합이 이제 동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거는 이제 조합장 선거는 4년을 임기로 해서 내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경북에서만 유권자 수가 한 29만 5천여 명, 그리고 이번 선거로 경북 지역에서는 91개 농협, 4개 수협, 81곳의 산림조합에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북부권에서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탈법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뉴스 한 기억이 나오던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네요. 곳곳에서. 네, 일단 봉화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이 후보 예정자가 현장에서 적발돼가지고 예. 경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청송에서는 현직 조합장 신분의 이 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역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예. 또 안동에서도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둔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경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선거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북부권 시구는 아니지만 포항이나 구미 등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이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조치 건수가 한 3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은 불법 기부 행위로 확인이 됐고요. 예. 경북에서는 뭐 이러한 기부나 같은 위법 행위가 총 9건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 봉화, 청송, 안동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자, 이 조합장 선거 사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좀 남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 조합장 선거 그 유권자하고 출마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 북부권에서는 이 조합장 선거가 어쩌면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조합장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지선처럼 공식 선거 운동 기간도 있습니다. 예. 지난달 23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또 그 농촌 주민의 생활 자체랑 지역 농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8일 치러지는 동시선거로 선출될 조합장 수는 1,113명입니다. 그 전국의 지역 농협들, 뭐 축협, 품목농협 등이 총 1,113곳이니까 그 수만큼 뽑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조합원 수가 한 208만 7천여 명 정도. 그래서 국내 농민 전체 숫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는 유권자 수는 29만 5천여 명, 그리고 총 176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을 하는데요. 경쟁률을 보면 농협 조합장은 경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협은 2.2대 1, 수협은 1.8대 1, 산림조합은 1.7대 1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농협 조합장 경쟁률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선출될 조합장이 1,100여 명 된다. 그리고 네네. 전국적으로 조합원 수가 한 208만 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도 치열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농협 조합장이 갖는 권한은 있잖아요. 이게, 저도 세세히는 모릅니다만 의외로 많다. 이 권한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일단 4년간 지역 농협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예. 그 조합장은 지역 농협이 수행하는 경제 업무나 신용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또 직원 인사권도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지역 농협의 평균 직원이 한 76명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들의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만 해도 무시 못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 북부권의 특성을 보면 어쩌면 이제 지역의 최고 경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조합장 경제 사업, 신용 사업 다 총괄하고 인사권도 다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 경영자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지역 농협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1억 원 내외의 연봉과 함께 업무 추진비도 제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1억 원 플러스 업무 추진비가 또 있군요. 상당하네요. 네네. 예. 규모가 큰 농협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자산 보유액이 많은 농협의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2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급여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특히 농촌에서 갖는 이 조합장에 갖는 위상이 크다고 하는데요.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지역 유지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출직이라 보니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합장을 강구할 수가 없고요. 당장 이제 내년에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조합장이 갖는 맨파워 자체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네. 지자체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마다 조합장이 이제 단골 초대 손님으로 불리는 거는 이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인사권이나 경영권 같은 권한, 그리고 명예직으로 특히 농촌에서 최고의 자리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자체장, 국회의원도 무시 못하는 뭐 금전적으로나 뭐 인사권, 경영권, 또 명예 이런 걸 다 따져봐도 농촌에서는 최고의 자리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자, 조합장 개인에게는 어쩌면은 뭐 이걸 발판으로 해서 그 이후를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물론 국회의원이나 이제 단체장과는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선출직이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봤을 때는 기초의원보다는 더 많은 권한과 인지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까닭에 이제 조합장 선거는 가열 경쟁이 심각한 게 사실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선거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가열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선거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북부권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선 조합장들이 많습니다. 아하. 조합장들은 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요. 예. 서울의 경우에는 한 농협조합장이 무려 이제 11선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11선이요. 예.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는 뭐 9선, 10선에 도전하는 조합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교체율이 낮고 또 고령화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직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역 농협 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제 4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교체 비율이 58%, 지난해 지방선거의 강력단체장 선거의 교체 비율이 76%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 또 조합장들은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현재 임기 중인 조합장의 나이 분포를 보면 70대 이상이 전체의 24.5%. 그러니까 뭐 4명 중 1명 꼴이고요. 예. 60대는 67.5%입니다. 30대는 1명도 없고 전국적으로 예. 40대는 2명뿐입니다. 지금 이제 농업의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는 뭐 스마트 농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자산 규모가 큰 농협의 경우에는 5천억 원도 넘는데 예. 고령화가 심각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엇박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크게 지금 선거제도 문제점 3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교체율이 낮다.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직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지 좀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선이라고 해서 혹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조합장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지금의 위법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선 기존의 체계를 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들의 정책이나 정견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현재 조합장 선거 운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농협법에 있었던 후보자 합동 연설의 개최가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를 위탁하는 과정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전에는 있었는데. 네, 기존에는 있었는데 예, 없어졌고, 그러니까 합동 연설회뿐만 아니라 뭐 일반 대선이나 총선, 지선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개최하는 토론회도 있는데 뭐 예. 조합장 선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4대 선거를 하지만 대선, 총선, 지선과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합장 선거는 이제 조합원이 후보자 간의 정견 발표나 토론회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현직에 얼굴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현직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겠네요. 예. 네. 또 이 같은 구조를 깨기 위해서 신규 후보들의 경우에는 딴 생각, 뭐 그러니까 이제 돈 선거를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보이거든요. 예. 네.
이 외에도 이제 후보자 외에는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벽보, 어깨띠, 전화, 문자, 명함 돌리기 외에 다른 형태의 선거 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장 이 선거 운동 제한 사항이 많군요. 그러니까 네네. 뭐 합동 연설회, 뭐 TV 토론회 이런 거 아예 없고 후보자 외에는 선거 운동 할 수 없고 뭐 벽보, 어깨띠, 전화, 문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각종 위법이 어쩌면은 뭐 횡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해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뉴스가 지난주 제가 기억이 나네요. 한 1억 원 받았던 걸로 받는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금품을 전달을 직접 받고 자진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경북 지역의 한 주민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이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자진 신고를 해서 포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역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포상금 1억 원 지급은 전국 첫 사례라고 합니다. 뭐 지난 두 번의 조합장 선거에서 경북에서는 총 36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최고액 지급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포상금 1억 원을 받게 된 A씨는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이 사실을 증거로 남긴 뒤에 곧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2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 많이도 줬네요. 이렇게 단위가 셉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A씨의 신고가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 같은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케이스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사람이 당장에 눈앞에 돈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양심에만 기댈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선거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고 또 조합장은 제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막대한 권한도 갖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선거 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댐이 완공된 거는 지난 2016년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영주시에서는 조기 준공을 촉구하는 권리대회도 열렸다는데요. 하지만 조기 준공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선종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주댐이 완공 이제 7년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준공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영주댐이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주댐은 현재 아직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담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3년간 환경부 주관의 영주댐 조사 평가를 위해서 3년간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사용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담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제 그 조사 평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법적으로 담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사용전 승인을 또 편법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영주댐이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가고 싶은데요. 자, 이 영주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건설이 된 댐인가요? 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이 착공되었고 2014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4개의 강에는 16개의 대형 보와 2개의 댐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1개의 댐이 영주댐인데 보현댐하고 영주댐이 있었는데 보현댐을 포함해서 16개 보는 모두 2013년 초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근데 유독 영주댐만 지금 2023년인데 지금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해서 결국 4대강 사업이 아직 완료하지 못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지난 2016년에 일단은 완공이 된 거죠? 16년에 완공이 되고? 자기들 말의 완공이죠. 그거는 법적인 완공이 아니고 당시에 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것이 불가지 실제로는 법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은 안 된 상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지지하게 끌고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7년째 답답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시하고 지역단체에서 영주댐 준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하지만 내성천 보존회는 지금 입장이 좀 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주댐 준공 인가 이 요구에 대해서 내성천 보존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영주의 시장님과 이제 관변 단체들이 이제 그 영주댐 준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영주댐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 이제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은 영주댐이 준공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영주시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제 그 영주댐 사업 예산 중에 있는 문화재 이건 단지 이 사업을 영주시에다가 하청을 줬습니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는 예산은 수자원 공사가 가지고 있고 공사 책임은 영주시가 떠맡아 버린 거예요. 당시에 아마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수자원 공사에서 영주시로 지원금을 준 사실도 있는데 아마 그 대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이건 단지 사업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영주시에서 공사를 맡았으니까 영주시 공사를 아직 끝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완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자공사는 계속 영주시 책임이다. 영주시가 공사를 완료를 하지 못해서 준공을 못 하고 있다. 완료되면 곧바로 준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이제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공식적으로는 영주시 책임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방류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30% 담수를 합의를 해줬어요. 당시에 조사평가가 진행 중이었는데 조사평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지를 했더라면은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확인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제 지금 와서 무작정 담수를 해내라, 준공을 해내라, 담수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참 영주시의 책임부터 먼저 지역민으로서
우리 책임부터 먼저 따져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수자원공사 책임도 뭐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영주시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성천 보존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게 준공 허가가 나길 바라시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준공이 빨리 나야죠. 저희들이 이제 내성천을 보존하고 영주댐을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 반대 운동은 반대 운동인 것이고 댐이 사업비를 들였으면 준공이 되어야 되고 또 담수를 해서 또 영주댐을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정상적인 운영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영주댐은 준공해서는 안 된다. 내지는 뭐 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성천 보존회인가요? 어디선가 환경단체에서는 이 영주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다 부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틀린 기억입니까? 저희들 부셔버리자는 게 영주댐을 철거하라.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영주댐에 이제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있고 수질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제 모래 유실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폐해만 있고 실제로는 담수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데요. 그건 주장인 것이고 또 법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장한다고 해서 담수를 안 하고 또 그런 또 그 법의 체계는 아닙니까? 그 참 안전성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됐잖아요. 영주댐 안전성. 지금은 뭐 어떤 상태입니까? 뭐 보강 공사가 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은 영주댐에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영주댐에 또 그 안전성을 조사 평가하는 데는 방해를 하고 결국 담수를 못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3년간 조사 평가에서 그리고 또 그 영주댐 안전성 조사 평가를 할 때에 2개월마다 조사평가 협의체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안전성 조사를 하는 이제 기관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보고할 때도 그 책임 지도자는 영주댐이 뒤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성천 보존회의 주장처럼 영주댐이 앞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오히려 뒤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댐이 앞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 뒤쪽으로 기울면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고 그 당시에 영주시청의 부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제는 이제 자꾸만 이제 덮으려고 하고 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진실을 밝힌다든지 영주도 하류 쪽의 주민을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책임이 누구한테 있건 뭐 앞쪽으로 기울건 뒤쪽으로 기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뭐 이게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나고 이제 가동이 되면 혹시 문제가 생겨서 뭐 붕괴된다든지 뭐 이런 염려는 지금 없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수자원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책임 삼성물산에서 건설을 했어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임 문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뭔가 개선을 하려고 이제 거짓말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거짓말을 계속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 차에 오니까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자기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문화재 이건 사업단지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뭐 단지의 현황을 보면은 내년에도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간을 이제 지체하면서 뭔가 이제 방법을 이제 찾으려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법에 따라서 수자원 공사가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은 준공검사 신청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으면은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영주댐의 안전성 문제가 너무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그 기술사들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주댐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영주시와 수자원 공사 측 간에 서로 뭐 책임 떠넘기기, 그러니까 즉 문화재 이건 단지 조성 사업 이게 이제 늦어졌다. 이게 책임이 어디 있느냐? 뭐 이걸 갖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준공이 늦어지는 문제는 안전성에 아직은 확실히 담보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고서도 없고 뭐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사평가를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당시 외국 조사평가하는 전문가를 모셔와야 된다. 국내 전문가들이 이미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너무 큰 대기업들이 관여가 돼 있고 수자원공사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당시 조명래 장관님께서 그 외국 정보 초빙하고 예산을 줬습니다. 조사평가 기간에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것을 어떤 일로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체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주댐이 지어진 게 벌써 한 7년 지나고 있는데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문화재 이건단지가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실제로는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준공이 이렇게 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결국 영주댐은 이렇게 지역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영주댐 문제를 한 10년간 이제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흐름에서 막혀져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영주댐은 100년이 가도 이 상태로 그냥 방치될 것이다. 준공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럼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정보기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다 지출했지만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영주댐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댐도 아니고 옛날에 예쁜 모래강도 아니고 정말 참 형편없는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접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이 좀 나와야겠네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지금 10년째 이렇게 준공이 안 되는 경우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계획이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준공 검사를 못하면 10년 차입니다. 10년 10번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은 영주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 담당 책임자가 문책하고 난리가 납니다. 조사가 나고. 도대체 댐에서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준공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조 2천억이나 들었습니까? 돈이. 네, 1조 2천억 들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잠수도 못하고 이렇게 또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뉴스에서도 나왔죠. 이 영주댐이 건설되고 나서 그 하류 지역에 왜 아름다운 그 모래밭이 다 없어져 간다 그 보도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환경이 뭐 나날이 점점 훼손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전에 일부 구간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그 강 내에는 버드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저기 강인지 저기 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은 돈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환경까지 이제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하루빨리 좀 해결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내내 그 3.1절 기념사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념사였는데, 자, 오늘은 또 이거 더 큰 문제 같은데요. 강제징용 배상 그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정부에서 뭐 방안을 내놨네요. 이거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외교부가 발표한 방안의 이름은 제3자 병전적 채무 인수 방안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워요. 제3자 어렵죠?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 예.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 전범을 저지른 일본 기업이 강제 동원 배상 책임을 거부하니까
한국 기업이 그 책임을 대신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네. 책임지겠다. 예. 이런 참으로 어리둥절하고 아마 과거사 청산 방식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현 정부는 이 과거사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를 풀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피해국 정부가 이런 몰상식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 청구권 협약을 오히려 능가하는 굴욕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무리한 외교 정책을 펴는지 그 해결책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게 참. 네. 그러니까 그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약 이것도 참 굴욕적이다 이런 평가, 역사 평가가 나오는데 이걸 능가하는 정말 굴욕적인 수준의 이런 방안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뭐 저도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기 현 정부가 왜 이런 무리한 외교 정책을 펴는가 이러는 발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해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외교 정책을 펴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현 정부가 이걸 지금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외교 정책을 그 요소로 삼았고 제가 볼 때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힘이 약하다고 보여지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배상 요구를 뭔가 이제 묵살함으로써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뚫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데에는 뭔가 뒤에서 압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압력? 그것은 아마 미국이 이 동아시아 문제를 한국 없이 풀기는 어려우니까 한일 관계를 풀면서 한일 이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걸 좀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쨌든 뭐 1등 국가니까 뭐 일본, 한국 밑에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압력을 넣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그 미국이 압력 넣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일본은 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외교라는 게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만 주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아마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압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에 굴복해서 뭔가를 했을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이 문제를 미국에 굴복해서 일본하고의 3자적 관계를 미국에 볼 때는 3자적 관계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이 과거사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특히 이제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너희가 좀 이제 양보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이 벌써 1945년 그 해방 이후에 너무나도 지금 많은 거를 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기댈 게 없고 오로지 한국한테만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하는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많이 양보를 했다고요? 많이 줬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의 판단이라고요? 이제 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도록 일본에게 뭔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전범 국가의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일본에게 많이 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일 문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어떤 그 조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그것이 이제 압살될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면은 4.3 사건 같은 거 그거 사실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게 진실이 묻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진 얘기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어쨌든 너무 답답해서 지금 순서 없이 좀 여쭤본 거고, 이제 순서대로 좀 빨리 좀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예. 자, 이게 오늘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이게 어떤 방안인지.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너희들은 전쟁 범죄국이니까 우리의 피해를 배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배상을 하는 척한 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제 한국을 지원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개인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인이 이제 이 청구권 피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권을 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랜 재판 끝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8년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그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배상금 얼마를 1인당 얼마씩 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에. 일본 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하도록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거나 제안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은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그런 그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을 좀 또 위험에 빠뜨린 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가 지금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엉뚱한 방향의 대책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과거를 이제 묵살하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게 간단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제 이 합의인 거고 이건 이제 민간 차원의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3심 판결이 18년에 나서 배상금을 지급해라 일본 기업 그 뭐 미쯔비시하고 일본 제철이었나요? 신일본 제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기업들에서 배상을 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자, 그런데요. 좀 다른 나라 사례 뭐 콕 집어서 우리 독일 사례를 좀 보죠. 독일도 뭐 비슷한 경우니까. 독일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배상 문제. 뭐 일본 못지않게 전쟁 범죄의 국으로 아주 이제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독일 경우에는 1959년부터 64년 사이에 그 주변 국가들, 유럽의 주변 국가들하고 다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일정한 피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주변국들이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피해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뭐 큰 나라도 있고요. 그래요. 뭐 북유럽의 노르웨이, 그 다음에 중유럽의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지금 다 우방으로 지내는 국가들이 다 포함됩니다. 왜? 독일 그 나치 군대가 다 들어가서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한 나라 1대1로 다 이제 피해 배상 이런 거를 합의를 봤군요. 이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노역에 대한 민간인의 피해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이 50년대부터 계속 피해 배상 청구를 해요. 그렇지만 독일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이제 전쟁 이후에 런던 채무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자세한 걸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강제 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그 군대가 국가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기업들이 이 나치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1998년에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제 이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배상을 내라고 독일 기업에
소송을 내는데 이때부터 예의가 좀 달라집니다. 98년부터.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나치의 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역사적인 관점이라든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불거지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독일 정부나 독일 사회도 우리가 뭘 잘못했지 반성을 하고 뭐 베를린에 큰 나치 희생자 기념문을 만든다든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배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요. 그것이 요번에 우리가 만드는 그 재단과 비슷한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이라는 그런 그 재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89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 165만 명에게 44억 유로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배상 받은 사람 중에 일본인도 3명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도 3명?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동원돼가지고 나치 군대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일본인은 거기 가서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도 민간인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예를 아주 자세히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정부 배상은 이미 1959년부터 64년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꾸준히 이제 민간 배상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다 해결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민간 배상까지.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독일 정부나 독일 사회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했다라고 국제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안의 문제점 몇 가지만 좀 콕 집어 주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이런 그 굴곡진 역사를 이제 해결하는 걸 우리 보통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해국의 반성과 사죄가 따라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폭력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들어서 해결을 해준다. 이거는 지금 역사적 평가를 왜곡하는 거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은 독도 주권도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 이제 우리 자기의 어떤 현 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독립국의 외교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피해국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가해국에게 이제 전쟁 책임에 전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거거든요. 그렇죠. 피해 배상하라고. 근데 행정부가 그거를 지금 뭉갠 거예요. 이상해요, 정말.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판이 또 남아 있어요.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이제 판결들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게 한 일주일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많은데 오늘 못다 하신 내용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